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흉악범들의 얼굴은 물론 나이와 직업까지 전부 다 공개했었습니다. 범죄자 인권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잔인무도한 살인범들의 인권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법관들이 선고하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 그리고 언론의 직무유기 등이 겹치면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엽기 범죄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질리도록 나오는 살인범죄, 그 자체는 이제 별로 놀랄 일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가 관건인 세상이 와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린 참으로 어이가 없는 끔찍한 범죄 사건인데요. 인간의 탈을 쓴 굼수 또한 악마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인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9일 충남 지역의 어느 신문에서 20대 전후의 여성이 피살되었다는 작은 소식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이어 터진 다른 사건이나 소식들로 인해 묻혀지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니, 잊혀진 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 거였죠.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악마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 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한 20대 남성과 10대 소녀의 어울리지 않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상병은 2013년 5월 사촌 동생의 소개로 김모 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양은 가출을 한 상태이거나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병 또한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피폐하고 불우했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외할아버지 아래서 어머니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초등학생 시절 그 어머니마저 재혼하게 되시고 어린 나이에 그를 어느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애정결핍이 박상병이 훗날 자신의 여자친구 김양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분노했던 심리적 원인이 되었던 거라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성인과 10대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 같았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아온 그 동질감으로 금세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아찔한 관계는 2014년 2월 김양이 임신을 하면서 조금씩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박상병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여자친구에게 낙태할 것을 매몰차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3월경 임신 5주의 김양은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녀는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자신의 남자친구 박상병에게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당연히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 가게 되는데요. 특히 낙태 한 달 뒤 그 김양이 박상병과의 동거를 끝내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둘의 사이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박상병 또한 자신을 멀리하는 애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급기야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박상병은 어쩌면 이 김양을 자신이 가진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 없이 자신이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며 받는 그 스트레스까지 김양에게 풀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비극적인 그날 박상병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김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김양은 단지 한 번 전화를 잠깐 받았을 뿐 계속해서 그의 전화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하는데 짜증과 신경질만 내는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군무가 끝나면 딱히 하는 일도 친구도 많이 있지 않던 이 박상병은 김양에게만 끊임없이 집착했고 그녀는 그런 박상병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애정결핍이 훗날 왜곡된 여성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으로 바뀐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김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상병은 여자친구 김양과 함께 사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고 급기야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양이 박상병을 좋아하긴 하지만 헤어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남녀 사이의 일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풀어야만 하는 것인데 김양의 친구가 약간은 경솔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 이런 충격적인 말까지 전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박상병은 완전히 이성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김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죠. 주체할 수 없는 그를 감싸고 있는 증오심 속에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밤부터 집요하게 수화기를 놓지 않은 결과 김양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집 근처 중학교 부근에 있다고 하자 박상병은 자신의 증오와 그 분노를 숨긴 채 김양에게 만나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끔찍하게도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어 신문지에 둘둘 말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박상병은 중학교 근처에 서 있던 그 김양을 태운 뒤 다시 집 근처로 돌아갔다는데요. 그 모든 시간이 10분에서 20분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엔 그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택시에서 내린 뒤 그는 어둡고 적막한 농로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는 결국 박상병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적당한 장소를 찾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김양은 계속해서 죽음의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적당한 곳에 다다른 둘은 그때부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진솔한 얘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면서 괜찮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박상병은 불같았던 증오심을 풀고 김양에게 오늘 같이 있어줄 거냐?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까지 해가면서 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해 나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대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에 오고 가는 차량의 불빛에 불편했던 두 사람은 옴무새를 추스리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후미진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에 비해 인적이 드문 곳에 건물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가던 박상병은 불안해서인지 혹은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재차 김양에게 오늘 같이 있어줄 거냐고 계속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양은 일단 집에는 가야 한다면서 대신 내일 짐을 싸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했던 박상병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김양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당황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해하겠다고 말이죠. 끔찍하게도 박상병은 성관계 도중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행위를 이어나가다가 둘 다 흥분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준비했던 흉기를 꺼내 김양을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무방비 상태에서 등을 여러 번 찔린 김양은 무자비하게 휘둘러대는 박상병의 칼을 최대한 손으로 막고 발버둥치며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박상병은 달아나는 그녀를 끝까지 쫓아가 그 잔인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김양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뼈에 부딪힌 흉기가 부러져 버리자 박상병은 흉기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집요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부러진 칼날과 그 흉기를 찾음과 동시에 주변에 다른 흉기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틈타 김양은 피를 흘리며 도주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상병은 흩어져 있던 자재들 중에서 쇠파이프를 찾아 희죽거리며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해 뛰어보았지만 몸도 만신창이가 된 그녀가 건장한 남자를 따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어귀에 팔각정까지 도망치는 그녀를 박상병은 마치 사냥을 즐기는 그 사냥꾼처럼 천천히 뒤쫓아가 폭행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웠던 김양은 팔각정 아래로 숨어보았지만 잔인한 박상병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끌어내어 또다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얼굴 부위는 난타당해 알아볼 수조차 없어진 그 김양을 향해 폭행을 멈추지 않다가 쓰러진 그녀를 내팽겨치고는 이번에는 갑자기 그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상병은 김양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를 꺼낸 뒤 그 상황에서 3만원은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공포와 고통에 절규하는 그 김양에게 격하게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자신이 그토록 궁금하고 의심했던 휴대전화의 문자와 SNS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양은 이 당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상태였을 텐데요. 얼굴은 코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이도 역시 몇 개나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그 상태의 김양에게 박상병은 비밀번호를 묻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해대면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뒤지던 박상병은 전화번호부 속에 여보라는 이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질투와 증오심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 마지막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향해 구타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김양은 정말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전부 부러지고 파열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박상병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했을까요? 이런 김양을 그대로 놔둔 채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기 위해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샤워 후 옷을 갈아입은 박상병은 자신이 했던 그 잔인한 행위가 일체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는지 방 안 침대에 누워 천천히 김양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뒤져보았고,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그러던 중 또다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핸드백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휩싸인 이 악마는 옷을 챙겨 입고 다시 한번 현장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상병은 팔각정에 또다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김양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팔각정 아래에 숨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녀는 온몸이 망가진 처참한 상황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천천히 기어서 팔각정 아래로 몸을 숨겨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어서 박상병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그 김양을 내려보며 희죽거리며 비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았냐? 그리고는 감히 네가 날 배신하냐면서 더러운 년이라고 만신창이가 된 김양에게 다짜고짜 욕을 해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김양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면서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박상병은 이것이 오히려 그녀가 바람핀 것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라고 외치며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그녀의 얼굴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눈이 터져 나오고 코뼈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이는 다 날아간 김양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코와 목에 가득 차 숨쉬기도 힘들었을 테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김양이었지만 이 짐승 같은 박상병의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양의 목에 부러진 칼날을 박아넣고 발로 밟으며 고통을 주기로 작정했던 거였죠. 목에 칼이 박힌 채 헐떡이며 목과 입으로 피를 뿜어내는 김양. 김양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박상병은 한술 더 떠 실로 악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바로 죽어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죽거리며 쳐다보고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우면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지 그 김양을 놔둔 채 현장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놔두고 도주한 박상병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죽어가는 김양의 상태는 외면한 채 그녀의 변심 여부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박상병은 김양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 김양의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짐승 같은 놈은 죽어가는 김양보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그 변심 여부가 더 중요했던 거였죠. 이런저런 유도신문들을 해가면서까지 김양의 변심을 확인했던 박상병.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피운 게 사실이었다면 그녀를 살해한 걸 그것으로 정당화시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을까요?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놀랍고도 끔찍한 그 자기 정당화를 생각하던 박상병은 그제서야 겁이 덜컥 났는지 범죄의 은폐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놀랍도록 사악한 박상병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산속에 김양의 휴대폰과 핸드백을 파묻어 버리고는 도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박상병은 군인 신분이었잖아요. 김양이 발견되었던 것은 박상병이 김양을 두고 떠난 뒤로부터 몇 시간 뒤인 7시 41분경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전 남자친구의 집 근처인 것으로 보아 그를 용의자로 지정하고 경찰과 군병력 200여 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박상병은 사건 발생 33시간이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50분경 근처 야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집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며 만나 사랑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지만 그 집착과 증오심에 의해 자신이 사랑했던 남성으로부터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18살의 어린 소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박상병은 아무런 죄책감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사형을 시켜달라는 유가족의 울부짖음을 저버린 채 그 잔혹한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형벌, 고작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만을 선고받고 맙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18살에 불과한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인간이 겨우 징역 30년이라니. 훗날 운이 너무 좋아 가석방을 받으면 박상병은 30대 초반에 세상의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형을 다 받아도 50대 초반에는 사회에 무조건 나온다는 뜻인 거죠.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런 유족보단 살인마의 갱생, 그리고 그 인생에 더 신경을 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양의 유가족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재혼한 박상병의 생모가 5천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엄벌을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살해당했다,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박상병인데, 과연 30년을 다 채우고 나온다고 한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아닌 짐승에겐 죄책감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 풀려난 박상병은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살해를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살인마의 인권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도 얼굴도 숨기고 지켜줘야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악마 같은 살인마가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